어, 어젯밤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AI 슈퍼파워.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면,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에디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을 얼마나 대충 썼으며, 얼마나 자료조사를 안 했으며, 얼마나 오류투성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이 책은, 어, 이 책 저자 자체가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10개를 가지고 있고 30년 동안 인공지능 연구 개발 투자 분야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던 리 카이프라는 대만 출신 컬럼비아 대학교 컴퓨터 과학 학사 카네기 멜론 대학 박사예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 책을 짧게 리뷰를 하면서 어, 또다시 뭐냐면, 이지성의 에이트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할 거고요. 제가 이 책을 먼저 읽은 이유는 바로, 유발 하라리의 그 21세기 재혼을 비판하기 전에, 이게 먼저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좀 찬찬히 읽고 있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서 더 오래 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게 더 재밌어요. 왜냐면 좀 유발 하라리도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추천사를 쓰죠. 유명하니까. 자,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데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책이 팔릴 것 같으니까. 이지성 씨죠.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공지능 발달의 사실관계는 인터넷 검색하는 게 더 빠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서부터 쭉 예측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책을 대충 쓴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미디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텐데, 서문 10페이지, 11페이지에 이 사람이 이 성인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오는 거나 유치원생들에게 오는 것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 인공지능 시대에서 잘 모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지성이라는 사람이죠. 거의 유치원생 수준으로 이제 에이트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AI 전문가는 이 책에서 비관론과 낙관론의 중립지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얘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AI 낙관론자예요. 물론 언캐니 밸리가 2, 30년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낙관론자인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문에. 우리는 AI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도약하게 해줄 것인지 인공지능 기계가 굴리는 세상에서 인류가 설 차이가 있을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즉,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에서 우리는 궁금해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대만 태생이니까 아무래도 커제하고 알파고 대국을 더 인용을 해요. 이세돌은 이제 얘기도 안 하는데, 자, 뭐 이제 이세돌 그 한돌 대결에서 아무튼 불계승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축하드리고, 근데 그게 이제 정식 대결은 아니죠. 2점인가 이렇게 자기가 깔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식 대결은 아니라고 봐야 될 텐데.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알파고에 대해서 이 사람도 역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다. 얘기를 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커제가 막 그 인공지능한테 지고 막 울었는데, 감정을 드러내고 울었는데, 바로 그 어떤 커제가 보였던 그 감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 미래 인간의 삶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 울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사랑, 공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질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제가 그 삼성 여기 썼죠. 삼성의 AI가 실패하는 이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힘들다. 근데 그 얘기가
109페이지에 나옵니다. 중국은 데이터의 양만이 아니라 데이터의 질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다. 이 나라의 방대한 인터넷 이용자 수는 그 숫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그리고 공산주의가 인권을 무시함으로써 만들어내는 프라이버시 침해에서부터 오는 엄청난 데이터. 방대한 인터넷 이용자 수는 미국과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기도 하지만 그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하는 행동은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온라인 내에서 하는 행동이 인공지능 발달에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책에서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해온 그 AI 태교 개념하고 데이터 보상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보다는 기업이 주는 데이터 보상제하고 국가가 주는 어떤 AI 태교 데이터 보상제 약간 달라요. 그것까지 이 친구가 이제 진단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쨌건 중국의 AI가 그 데이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굉장히 발달한 인공지능을 제가 미국이 두려워할 거라고 그랬죠. 그럼 미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현재 중국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현금과 아찔할 정도의 방대한 데이터를 동원해서 유능한 AI 인재들을 싹쓸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어떤 나라의 운명을 걸고 중국은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아마 공산당에서도 그 중국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겠죠. 그래서 그 중국 기업들을 밀어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김정민 박사 영상을 좀 봤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기지나 사드를 더 배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응하느라고 중국 공산당의 돈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돈이 줄어들게 되면서 인공지능에 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 긴장감을 미국이 더 올림으로써 중국의 그 공산당의 돈을 마르게 한다라는 전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AI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은 1차적으로 그걸 시도를 할 거고 2차적으로 뭘 시도할까요? 발달된 중국의 AI를 인수해버리겠죠.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by any means, 오랜만에 영어 수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by any means.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중국인 저자의 논문이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이 42.8%로 몇 년 만에 2배가 늘어난 거지. 한 10년 만에. 단연 뭐냐면 중국인들이 쓰는 인공지능 논문의 인용 횟수가 이제 뭐 전 세계 1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용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측면에서도 인구의 측면에서도 중국이 현재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칭화대학이 스탠퍼드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논문 인용. 그 칭화대학에서 나온 논문이. 이런 구절이 어마어마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얘기를 들었어요. 스탠퍼드 대학이 학생한테 쓰는 돈이 서울대생한테 쓰는 거에 30배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곳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게 나라 돈을 이 AI 개발에 써버리니까 미국조차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중국의 그 자금력에. 그래서 그 자금력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또 군사적인 긴장감이죠. 군사적 긴장감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죠. 중국 공산당이 AI보다는 무기 쪽에 신경을 쓰게 만들 것이고 잠수함이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또 하나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가면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중국을 이렇게 무력으로라도 그 제압하면서 중국의 기술력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뭐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이 났을 경우에 3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을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죽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 AI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첨단 기술. 중국 발달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이 그 아테네하고 그 스파르타 전쟁, 투키티데스의 함정인가? 투키티데스? 예, 뭐 그러니까 자기 패권을 가져가는 걸 절대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중국은 충분한 현금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시티브레인. 이 시티브레인이 뭐냐면은 온 도시에다가 지능을 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상 중에 더 이상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트롤리 딜레마를 논하지 말아라. 그거 자체가 굉장히 낡은 논이다. 왜냐면 도로 자체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뭐 내가 운전대를 이리 돌면 두 명이 죽고 이리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질 않아요. 미래에는. 지금은 개발 단계에서 사고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 읽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봤어요. 666. 기독교에서 아주 오래된 게 뭐냐면 그 자동화에 대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바이오 칩, 그 건강을 진단해주는 이 칩이라는 것이 사탄의 표식이고 666이라는 그 썰이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그 666인데 제가 여기서 뭐가 딱 느껴졌냐면은 AI가 그 666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칩이 우리 두뇌나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도구마를 이지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 보수적인 목사에게 이지성이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비관론자가 돼버린 거죠. 인공지능이 666의 어떤 하나의 그 사탄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이다라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에이트를 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자, 그래서 177페이지에다가 제가 이 트럼프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발달 속도가 늦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되자마자 진단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하고 나서 제가 취임할 때 그 얘기를 썼거든요. 책을 낼 때 취임하고 3개월 뒤에 AI 연구 기금을 감축합니다. 미국이. AI 연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오바마 때 잘 하다가. 왜냐면 지금 일자리가 더 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이명박 꼴이 나다가 이명박하고 안철수 효과로 대통령이 됐다가 박근혜 꼴이 날 것이다. 이렇게 책에 썼거든요. 즉 탄핵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서 저는 또 뭐가 느껴졌느냐. 이미 트럼프는 자기가 미국에서 이 개인 기업들에게 아무리 자금을 쏟아부어도 중국의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삽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공지능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재선에 유리하게끔 자금 집행을 재편하죠. 왜? 4차 산업혁명은요. 이 표수가 안 나와요. 표수가 안 나와. AI 해봐야 안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투표수하고. 그러니까 감축하고 이제 자기를 찍어줬던 뭐 러스트벨트라든가 농부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자금을 지원하고 리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다시 외국에 나갔던 미국 기업들 불러들이고 관세 높이고 막 이렇게 간 거죠. 자기가 재선하기 좋게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야 중국의 AI 그냥 우리가 그거 뺏어버리면 되잖아.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이 177페이지 읽으면서 딱 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네. 괜히 그냥 AI 뭐하러 개발해. 중국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거 나중에 뺏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야, 그러니까 과감하게 AI 예산을 그냥 줄여버리는 거예요. 얘는 대통령 되자마자. 물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인공지능하고 사물 인터넷하고 O2O가 미래 사회에서 이제 그 경제를 돌리는 하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책에 쓴 바가 있고 또 예전에 강의한 바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O2O의 개념이 이 사람은 OMO라고 그러니까 온라인 머지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병된 개념이에요. O2O는 뭔가 거리감이 있잖아요. OMO는 이제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전히 하나로 작동해 버리는 단계.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 깔리게 되고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 들어오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OMO 시대가 와버리는 거죠. 온라인 머지 오프라인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OMO를 중국은 시카고만한 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율주행차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하고 거기서 소비되는 것들이 다 OMO 소비로 만들게 되고 이 시티 브레인, 스마트 시티를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중국이. 그걸 할 수 있는 시카고만한 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스마트 시티를. 그 국가가 어디 있어요? 북한은 가난해서 못할 거고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 시티 브레인이라고 하는 건데 만물 브레인이죠. 만물 인터넷, 만물 브레인 개념인데 만물의 지능화죠. 이거를 지금 현재 두 군데서 하고 있네요. 바이두하고 중국. 바이두,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바이두. 아무튼 AI 도시를 만들겠다. 이 AI 도시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이제 트롤리 딜레마 같은 건 완전히 옛날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노동 없어요. 노동하는 이제 사람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호모 루덴스로 가겠죠. 그리고 우선 부자들부터 거기 살게 되겠죠. 나중에 안정성이 확보되면. 자, 이게 현재 중국과 미국의 인터넷 AI 발달 예측 도표인데 이 도표를 글쎄 클라우스 슈바프가 예언하기도 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 도표 아무튼 좀 넘어가 봅시다. 어쨌건 뭐냐 인공지능의 그 인지 능력, 지각적인 능력이 현재가 중국이 6대 4로 앞서고 있는데 5년 이내에 8대 2로 중국이 앞선다라는 거죠. 압도적입니다. 만물 인터넷 AI도 중국이 6대 4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 AI, 인지적 능력의 AI, 자율주행 AI. 자율주행 AI는 현재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자율주행 차가 조만간 중국이 앞서간다는 거죠. 5년 내에. 압도적으로 1위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O2O, OMO, 스마트 시티, 시티 브레인, 만물 지능에서 중국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미 거의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그 투키티데스의 함정, 패권이 곧 넘어가겠구나. 여기 어디인가요? 그 얘기가 나와요. 좀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자, 데이터 보상제는 AI가 AGI가 되는 과정에서 국민기본금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서 우리가 활동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디지털을 멀리하면 가난해진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에이트가 그만큼 허접한 책인 것이죠. 어디 나올 텐데. 자, 어쨌건 AGI의 도래의 평균 예측된 시점이 2040년이에요. 제가 20, 30년은 과도기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때 우리가 디지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기본급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더 뒤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AGI가. 저는 앞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더 AGI가 일찍 나오는데, 단 뭐냐, 사회의 도입이 늦어지는 거죠. 일찍 나와도. 소수만 쓰다가. 왜? 아직 때가 아니니까. 지금 그거 사회 풀어버리면 큰일이 생기니까. 안 풀고 기다렸다가 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040년이 아니라 2035년쯤에 아마 더 일찍 우리가 그 범용 인공지능, 일반지능을 일부 서비스에서 맛보게 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 어딘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AI가 발달하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 패권을 이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네.
미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좀 탈동조화가 나오는 탈동조. 뭐냐면은 상위층의 소득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탈동조화. 계속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미술 시장이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저의 그 이 예술 창작물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현명한 방법으로 어떤 수익을 나눠주는, 제가 그래서 120% 기부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기술 변화를 멈추려는 시도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숙련공이든 비숙련공이든 뭐 무차별 잘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제가 모라백의 역설을 이미 뛰어넘어 버립니다. 곧 뛰어넘게 돼 있어요. 아직은 모라백의 역설이 통하는데 모라벨의 역설이 뭔지 모르시면 꼭 찾아보시고 검색을 해보시고 그걸 이제 뛰어넘게 될 겁니다. 투키티데스의 함정도 잘 모르시면 검색으로 해결하시기 바라고. 제가 키워드는 제목에다가 찍어 놓을 거니까요. 자, 비전 펀드. 글쎄, 손정희가 AI에서 과연 재미를 볼 수 있을까? 쿠팡에선 재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AI에서 쉽진 일본이라서 아니, 중국인이라면 모를까? 자, 이제 제가 접어놓은 것만 빨리. 혹독한 시련과 새로운 사회계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우리가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분명히 물질적인 풍요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서 누릴 것이냐라는 그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우리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런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이 풍요를 우리 국민이 다 나눠 가지려면 일단 자유한국당은 멸종이 돼야 됩니다. 정의당은 조금 바뀌어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멸종돼야 되고, 민주당이 오히려 찢어져 가지고 여야로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녹색당이 커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직 당원증이 없는데, 녹색당에 들어갈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정의당은 좀 미래 방향과 좀 안 맞아서 좋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녹색당 비례대표가 참 많이 나오길 저는 일단은 바라고 있습니다. 더 젊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또 이제 정치 후원도 좀 해야죠. 녹색당에. 물론 뭐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친하긴 한데 이제 뭐 제가 나이도 있고 근데 지지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마음이 자꾸 녹색당 쪽으로 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빨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자리 뭐 재훈련을 시키고 뭐 이러는데 이것도 이제 뭐 좀 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본소득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기본소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데이터 보상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여기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밑줄을 안 쳐놔가지고 그러니까 미래 사회 이제 국가가 국민 기본소득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출산 후 수유 관리, 국립공원 가이드, 노인들의 대화 상대. 이게 보면은 국가가 국민소득을 줄 때는 국민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사람, 관계 증진, 인간적인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보상이 가게 되죠. 근데 국가의 보상이 국민 기본소득이 가더라 어떻게 되죠?
디지털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약간 바우처? 예전에 FM머니라고 있었는데, 비화폐의 돈이 있죠. 시간이 돈이 되는 거.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그 시간 대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돈이 되는 개념. 시간이 돈이 되는 개념이 이제 국가가 주는 기본소득에 도입이 되게 되는 것이고, 기업이 주는 기본소득은 데이터입니다. 철저하게. 부품들의 데이터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돈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수입 가지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도 친해야 되고, 봉사정신도 강해야 되고, 또 부자들은 홈으로 댄스에서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입하고 즐기는 것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책을 억지로 읽는다거나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제가 리딩으로 리드하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챕터가 제 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목도 들어가 있고. 자, 다 이제 국민기본급에 대한 얘기가 이 책 후반부에 정말 많이 나요. 지역사회 봉사, 케어, 교육, 케어 활동 얘기가 나오는데, 육아, 노인 돌보기,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돌봐주는 거,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 편의를 도와주는 거, 이런 것을 로봇이 하기까지는 거의 한 4, 50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4, 50년 동안 바로 이런 좀 자잘하지만 좀 인간적이면서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이런 활동들에 돈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겠지만, 국가가 이제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봉사 활동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래서 제 책 보면은 그 봉사가 5가지 체험 중에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엄마가 직접 가서 엄마도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함께 해야 된다. 애만 보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제 책에는 나가죠. 어제 밤에 읽을 때 좀 밑줄을 좀 쳤어야 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AI의 반복적인 개선 작업에 이제 인간이 참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 정말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삶의 의미가, AI 이후에 삶의 의미가 물질적 무한 경쟁을 넘어 다른 데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AI는 그 깊은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도구로만 존재할 것이다. AI가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도와주게 된다라는 낙관적인 부분이 좀 나와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인간들을 도와주게 된다. 그게 이제 AI는 그래서 거의 오히려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나쁜 면. 제가 이제 이런 강의도 한 적 있죠. AI는 자본주의의 저승사자다. 이런 얘기를 제 유튜브 강의에도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AI 낙관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AI 개발하다가 막 병원에 갔다 온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넘기고 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AI에 대한 통찰이 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AI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밝힌다는 그 처음 목표로 나를 돌아가게 해주었다. 오히려 AI가 우리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노동에서. 노동이 원래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니까요. 호모 루덴스가 본성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AI로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알고리즘이 인간 정신의 기계적 정수를 파악해서가 아닐 것이다. 최적화 작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대신에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으로 만드는 요소인 사랑을 주고받는 행동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놀이에 집중하게 하겠다. 오히려 만들어주는 거죠. AI가. 그런데 그런 날이 오려면 우리 모두가 힘껏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 인간은 AI가 아직은 가지지 못한 스스로 목표를 정하려는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는 계층의 경계와 국경을 넘어 AI 스토리의 결말을 직접 써나가기 위해 자유의지로 협력을 선택할 수 있다. 기계는 기계로서 존재하게 하고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계를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일론 머스크하고 마윈이 인공지능에 대한 1시간짜리 대담을 요약해 놓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더 현명하고 일론 머스크의 진단이 더 정확하고 마윈은 지금 뜬구름을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을 설명하고 있더라고. 정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에 대한 통찰력은 마윈이 더 정확합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긴 하나 사이코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통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만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 AI 슈퍼파워에서 제시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통찰은 마윈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저랑도 비슷합니다. 30년 전문가의 이 진단이. 그리고 이거 참 논의할 만한 책조차도 안 되는 그 이지성 에이트. 에이트가 얼마나 더 엉망인 책인지를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참 그 분서갱유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에이트란 책은 찢어버리거나 불태우거나 땅속에 묻어버리거나 해야만 하는 책입니다. 제가 갱유까지는 못하지만 분서는 필요합니다. 예. 갱유는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이지성 작가는 언젠가 자기가 반성할 날이 올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